복무를 위해서 군대 갔는데 죽으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그 합의를 추진하는 정부가 말짱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산재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저분은 가족이신데 그러니까 산재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제 저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교육이 중요하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인사혁신처장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공무원 교육도 그 관장하는 것 같더만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유명해져서 뭐 죄송하다라는 얘기는 진짜 죄송하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종의 의연하다 나는 뭐 시비를 걸든 말든 나는 누가 뭐 조롱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저렇게 말을 조리 없이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왜 뜬금없이 저러지? 저건 뭘까? 오만인가? 저건 뭘까? 어떤 태도일까? 그리고 나이가 좀 많은 분이긴 하지만 더 많은 정동영 장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특히 대통령 앞이고 생중계되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좀 떨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요.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산재 얘기 나와서 그 얘기부터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대통령의 그 반드시 이거를 해소하겠다. 산재 없는 나라로 가겠다라는 의지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반갑고 막 그 울컥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아유, 세상에 산재를 어떻게든 줄여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대통령은 과거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어제는 완전히 달랐죠. 할 수 어제 있는 그게 완전히 본 주제였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자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누구나 태어나면 죽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태어나고 한국식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출산율도 그렇고 사망도 그렇습니다. 사망 원인이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산재 사망으로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로 보면 우리 막 10배도 안 되고 20배도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사망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를테면 뭐 군사 분야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전두환 때 김정환이 찾아다니던 그 전두환. 김정환의 친구 전두환. 전두환 때 1년에 군에서 죽는 사람들이 대략 3,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뭐냐를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병사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사고사도 있고 또 뭐 구타 뭐 이런 것도 있었겠고 자살도 있었겠지만 다 합해서 3,000명 정도인데 민주화 이후에 어떻게 됐냐? 민주화의 성과라는 게 뭐냐면 군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100명 이내로 줄었습니다. 3,000명에서? 3,000명이 100명 이내, 8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가장 폭력적인, 가장 극단적인, 극악한 존재잖아요. 이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로 있는 거예요. 까라면 까, 뭐 말 안 들으면 패야지, 뭐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권력 잡는데 장애가 되면 어떻게 죽여버려야지라는 사람이잖아요. 탱크로 깔고 가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팽배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심각한 사례 중에 하나는요. 총기 난사 사건이 전방부대에 있었어요.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천에서. 근데 군이 어떻게 했냐면 그 피해자 가족들을 불러서 당연히 왔겠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특히 아버지들에게 군복을 갈아입혀가지고 2박 3일 동안 빠따를 쳤어요. 전두환 때 일입니다. 사실이에요. 믿기세요? 진짜요? 와. 아니 무슨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나 기무에서 한 일이 그거죠. 아니, 코미디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그걸 코미디로 삼았는데 그런 일이 실제 있었군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맞아야 될 건데 아버지가 와서 항의하니까 아버지도 엎드려. 뭐 그게 코미디로 나왔어요. 그래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 죽은 아버지를 미친놈들 아닙니까? 미쳤죠. 이게? 정말 사악하고 정말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들 봐봐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군복 갈아입혀가지고 2박 3일 동안 빠따를 치고 가혹행위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유는 아들 죽은 거에 대해서 어디 가서 뻥끗하지 마라. 입 뻥끗하지 마라. 네.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20년 동안 입도 뻥끗 못했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그 기일이 같은 날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같은 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충원 대전 현충원에서 이제 같은 공간에 이제 묘소가 있어가지고 추도식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연천 총기 난사로 희생된 사람들이 입관식 하려고 오는 거예요. 3군 의장대가 촥 이렇게 잘 모시고 노무현 정권 때의 그 군사들 똑같은 원인이지만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모시느냐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왔더라고요. 도와달라고. 이 얘기 들으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흉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군에서 사람 죽는 문제가 전두환 정권이 종식되고 노태우 군부가 종식되고 민주화되면서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냐? 3천이 100 이하로 줄었어요. 또 다른 사례는 교통사고입니다. 1990년대 중반 30년쯤만 하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13,0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2,500명입니다. 10,000명 이상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30년 동안 노력했어요. 뭘 했죠? 교통사고 사망자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왜 나냐 하는 걸 찾은 거예요. 찾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음주운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음주운전 단속은 뭐 필벌한다 뭐 이런 거고 그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한다.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또 어린이 교통사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초등학교 근처나 이런 데는 시속 30km로 가게 하고 도심도 뭐 50km짜리들을 많이 만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총체적으로 기울여 왔던 겁니다. 물론 아까 최동석 씨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 의식도 이제 좀 선진화되고 개혁되고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사람은 죽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래도 나이 늙어서 천수를 누리고 또 아프지 않고 이렇게 가길 바라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근데 꼭 그러지 못하더라도 비참하게 산업재해로 일하다 나가서 죽으면 안 된다. 또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죽으면 안 된다. 의무복무를 위해서 군대 갔는데 죽으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그 합의를 추진하는 정부가 말짱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산재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뭐 보고해 끝이에요. 보고가 오든 안 오든 대통령이 확인도 안 하고 뭐 이런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다 나와서 각자 할 일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런 자성도 하잖아요. 지금 산재에 대한 법제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다. 이러니까 산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반성하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책임은 없어요. 이제 막 시작한 분위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게 바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해법을 제시하기를 이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양반은 아주 그냥 칼을 갈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재명 대통령 해법이 그거 아닙니까? 산재가 잦은 회사 투자 못 받게 해야 된다. 주가를 폭락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돈으로 피해를 입혀야 결국은 사람을 지키는 게 돈이다라는 인식을 심게 하는 것 아닌가? 그거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 창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버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지키는 게 돈을 버는 거다. 산업재해의 사망자 숫자를 가장 극적으로 줄였던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를테면 그 해 매출의 20%까지를 징벌적으로 매겨요. 그 해 매출입니다. 이익도 아니라. 근데 만약 삼성전자면 그 해 매출이 얼마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절반이 추락 사고예요. 그런데 건설 현장 가면 제가 글쎄요. 우리말을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시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철근으로 해놓잖아요. 안전망을 설치해 놓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허당이냐면 중력가속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글로 떨어지면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추락하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왜? 돈 쓰기 싫으니까. 이거 공사는 석 달만 있으면 되는데 사고만 안 나면 되는데 이거 제대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70km 또는 100km 사람이 떨어지려면 그걸 받아주려면 중력가속도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려오는 거니까 속도를 그냥 애지간한 망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받쳐줘야 돼요.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 드는 게 싫은 거예요. 왜? 거기에 돈을 안 쓰면 그 돈을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그룹의 회장님이건 뭐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이건 간에 그러니까 엉터리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떨어져 죽으면 한 3억 정도 쓰면 되는데 이거는 매번 뭐 하려면 10억 정도의 돈이 든다라고 하니까 업자들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중력가속도가 아니라 운동에너지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50억을 써야 된다. 다음부터 장사 못하게 된다 하면 어떻죠? 열심히 하죠. 자기가 막 떨어져 보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똑바로 해야지. 정말 안전하게 해야지. 튼튼하게 해야지. 사람 다치면 어때? 이런 목소리가 현장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CEO부터 그 얘기부터 하는 거죠. 아 이거 정말 안 된다. 큰일 난다. 누구 죽이려고 이래? 누구 잡아먹으려고 이래? 하면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추진되고 있는 게 노란봉투법인데 뭐 보수 신문마다 그냥 입을 열어서 비난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기업들이 포비아 상태다 이렇게도 보도하고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는 게 산업재해로 맨날 사람들이 죽어가고 SPC의 경쟁력이 담보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비자들이 파리바게트 갈 때마다 산업재해로 죽어간 50대 여성 뭐 이런 분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아유 근처 옆에 뚜레쥬로 있으면 글로 가게 되죠. 똑같은 대기업 계열사라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기업을 미워하고 기업을 혐오하는 겁니까? 오히려 친기업적 행보죠. 여태까지 기업이 정말 근시안적으로 앞에 이익만 봤다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하려면 제대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산재가 빈발하는 회사는 제대로 할 수 없다.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문제 제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반올림 같은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성과를 삼성전자 주주들이 다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진짜 제대로 된 글로벌 기업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족쇄를 풀고 빗장을 푸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지잖아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그 회사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산재 사망으로 사람들이 잇따라 죽어나가는 회사? 어떤 판단을 받겠습니까? 뭐가 반기업적이에요? 오히려 친기업적이죠. 자,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게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노란봉투법이 한국만 또 한국의 좌파만 이렇게 유독 외치는 이념적 구호가 아니에요. 모두가 살기 위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인데 이걸 마다한다면은 국제사회에서 도태가 되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원청이 하청 주고 재하청 주고 뭐 3청, 4청까지 된다고 하대요. 5청, 6청 막 나가면 청으로 계속 나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위험을 피하고 저 뒤로 미루고 책임 전가하고 실제로 이익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편안한 구조는 그 해당 기업의 발전도 저해합니다. 회장님이 늘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의 접대만 받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다음 고액의 연봉 가지고 자기 혼자 누리는 회사 막 롯데 같은 데서 떠오르고 그러는데 이런 데들이 어떤 공통적인 발전이 없잖아요. 선대에서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를 이어가는 거 말고 좋은 집에서 태어난 거 말고는 뭐 경영 능력도 없지만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짓 그만해 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자, 윤석열이가 또 출석 거부를 했고요. 오늘 나오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참 이런 피의자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엄살이 세죠. 예,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이 사람은 예. 엄살이 많은 사람 같아요. 예. 그리고 겁도 많고 예. 뭐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런 것 같은데 예. 변호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의 반응을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를테면 실명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아주 자극적인 용어를 써요. 그 당뇨 환자들한테는 다 있죠. 네네. 아니 근데 실명 위험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달에 한 번씩 진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실명 위험이 심각한 사람이 2달에 한 번 병원 가면 되나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진단을 받았나요? 글쎄 그것도 아니 안 받았어요. 윤석열은 외부 진료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다시 구속된 다음에. 그렇지. 그러면 뭐 원격 진료를 했나요? 서울구치소에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원격 진료를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자극적으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챗 GPT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아니 변호사가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거기 네. 휴대폰도 없고 글쎄. 인터넷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는 사람이 자기 인신과 관련해서 정말 비겁하고 비루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죠. 언제나 부끄러운 건 우리의 몫인데 저는 특검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뭐 그러려면 그래라. 원래 피의자들이 그런 거니까. 그럼 우리는 강제 수사하겠다. 네. 그래서 체포영장 받아서 윤석열을 다시 구속된 피의자도 체포할 수 있거든요. 체포해서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묵비권, 뭐 진술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끌려 나오는 것도 한번 봐야죠. 그 사람도 체험을 봐야죠. 세상에 자기 멋대로 목리 부린다고 땡깡 부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자기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걸 가르쳐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인가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답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윤석열이 임명한 서울구치소장이거든요. 많이 봐준 것 같아요. 그것도 결정적으로 인치하라고 그랬는데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구치소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 명령은 사실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인데 윤석열이 저항하다가 그러니까 몸에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일단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주면 교도관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현행범이거나 그러면 현행범은 뭐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교도관들이. 근데 그런 걸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간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체포영장이 나오면은 가능한 거죠. 그럼요. 그거는 영장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검에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다가 그 영장을 집행하는 상황이라면 교도관들도 이제 협력하거나 뭐 협력한다는 게 끌어내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못해서 그래서 서울구치소장이 나쁜 사람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 굉장히 훌륭한 뭐 구치소장을 보내놨더라도 법의 한계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거 말고 만약 특혜를 준다거나 뭐 이런 거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시도도 안 한 것 같아요. 시도도 안 한 것 같아요. 방 앞에 가서 설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치소장이. 구치소장이. 네네. 대통령님 가셔야죠. 뭐 그런 거 같아요. 하여튼 네. 그거는 특별 예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 예우죠. 예. 그 대통령도 아닌데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도는 했었어야지. 뭐 방 안으로 들어가서 뭐 이제 체포할 도구들을 보여주면서. 아이고, 네. 근데 하여튼 그거는 뭐 그런 법률적인 한계가 있어서 교도관들을 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에 독방에 보내달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줬다. 이런 사건이 어제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독방 가려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매기는 거예요. 그중에 뭐 교도 출신, 재소자 출신의 브로커도 있고. 만약 그거는 그 구치소장 재량입니까? 그렇죠. 근데 구치소장이 일일이 그것까지 그 전방이라고 하는데 방을 옮기는 것까지 하지는 않고요. 그 담당 직원이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직급만 되면 과장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뇌물이 오갔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더라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해당 교도관을 직위 해제했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교정이 뇌물이 통하는 공간이었나? 뇌물이 통하는데 권력은 안 통하나? 윤석열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닌데 윤석열의 권력은 안 통할까?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윤석열은 지금 남들은 수천만 원씩 뇌물을 써가면서 가고 싶은 독방에서 지금 수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뭐 이렇게 투덜대는 게 많지? 그 방이 나요, 그 방이 어떤 방인데? 예.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구치소장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큰 걱정은 안 하는 게 구치소장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100% 받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으니까 상황 보고 받고 교정본부장 아직 임명 안 한 것 같은데 임명하고 그러면 구치소장은 뭐 법무부 장관의 통제에 따를 겁니다. 충실하게.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사실상 왜곡해서 보도한 국방일보 책임자. 네. 국방 홍보원장. 네. 홍보원장 최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뭐 낮에 라이트 켜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그 사람은 언론인 출신이고 개방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취임했으니까 뭐 직무 배제하면 되죠. 그 사람 그 직무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고를 하는 거는 뭐 쉽지 않겠지만 직무 배제는 장관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직무 배제와 해고의 차이가 뭡니까? 해고는 완전히 집에 보내는 거죠. 근데 해고는 해고의 사유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를 위한 해고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죠. 이를테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뭐 징계 양정을 정하고 양정 중에 뭐 해임이나 파면이 있거나 해야지 해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죠. 근데 당장 이 사람이 국방일보를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극단적 이념에 포섭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내란이라는 건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이미 확인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이미 출범한 상태인데도 이 사람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체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체제 밖에 있는 사람을 왜 우리가 공직자로 모셔야 하는지, 그 사람에게 왜 급여를 주고 그 사람에게 왜 권한을 보장해야 되는지 이건 당연히 의문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은 해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고까지는 시간이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니까 좀 걸리니. 그 사람이 이제 소송 걸면은 뭐 1심, 2심, 3심까지 가려면은 뭐 그러니까 일단 직무 배제부터 해놔야죠. 직무 배제부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정상화입니다. 손볼 데가 많네요, 진짜. 많죠. 그리고 얼마나 엉망을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들이 취임했잖아요. 각 부처에 가가지고 조금씩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씩 열어보면 아이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뭐 인사 같은 거는 정말 뭐 김건희 라인 아니면 다 뭐 인사 엉망으로 했던 부처들 얘기들을 요새 조금씩 듣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 이러고도 국가가 움직였나? 안 움직였지.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김건희, 윤석열로 쳐다보게, 그들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권력 관계를. 그리고 국민들은 아우성 치더라도 뭐 어떻더라도 쳐다도 안 보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고가 빈발하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는 삼풍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사건, 뭐 그렇죠.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제주항공 참사 이런 일들이 왜 빈발하는가도 우리가 물어야 되지만 또 하나 윤석열 정권 같은 데서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든지를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고로 확 튀어나오는 건 알잖아요. 봤으니까 그 참사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아직 튀어나오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저 뒷방에서 벌어지는 일들, 실제로 공직사회가 어떻게 얼마나 부패되고 얼마나 일탈하고 있는지 사실 국민들로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걸 이제 확인하기 시작할 겁니다. 또 고가는 또 얼마나 비었는지. 아이고, 고가 열기가 무섭습니다. 얼마나 텅텅 비었을지, 또 언년이 또 가져갔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아니 지금
오늘 당장 나온 뉴스가 그 경호처장 차장 네. 김영현이가 경호처장 할 때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촌동 용산에서 갖고 온 용산구 이촌동의 관사를 리모델링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뭐 수리비가 3천만 원인데 부인들이 설쳐가지고 뭐 7,800만 원, 아이고야. 7,300만 원이 들었는데 신났구나. 잔치를 벌였어. 그 공사 대금도 안 줘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잖아요. 지들이 내겠네 그러면은. 아니 물론 그래야 되는데 관사니까 또 이게 관사 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경호처에 1년 그 예산 잡힌 게 300만 원이었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집 고치는데 뭐 7,800만 원씩 리모델링을 해도 얼마나 요란하게 했으면.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정권 초기였거든요. 정권 네. 초기부터 기강회의 정말 나만을 위해서 하다못해 경호처장이나 차장 같은 작자들도 그렇게 움직였으니 네. 국정 정반이 어떻게 됐겠느냐 하면 확인하면 끔찍할 것 같아요,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아니 이 보도 이상호 기자가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알았다고 그러는데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윤석열의 개헌 발표 그게 녹화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준희 기자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KTV가 녹화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녹화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문을 닫아놓고 녹화하는 걸 브리핑실을. 아니, 그래서 그때 몇몇 기자들이 문 열어라 하고 항의하고 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문제는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다면은 박장범 KBS 사장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아니요. KBS는 아니고 KTV. KTV가? 그러니까 KTV가 녹화를 해서 네네. KBS한테 넘겨준 것이다? 네네. 그건 송출이고 KBS라고 얘기한 건 이상호 기자가 실언한 겁니다. 아, 실언한 거예요? 같은 K이어가지고 그다음에 당시 사장은 박장범도 아니고 박민이었고 그건 이상호 기자가 따로 자기가 그 정정한 바가 있어요. 아, 당신은 박장범이죠? 박민은 이미 그만뒀고 12월 3일이면. 근데 그 내정되고 취임 안 하고 박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차이로. 아 그래요? 네네. 확인해 봤대요. 이상호 기자가.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박 씨여서 예. 같은 K여가지고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이상호 기자가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유감 표명을 했고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그건 그러네. 12월 10일에 이제 네, 며칠 차이로 KBS 사장으로 취임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정된 거와 그러니까 취임은 좀 다른 거여서. 그러니까 11월 23일에 임명 제가가 됐는데 취임식은 12월 10일에 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는 청문회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됐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여튼 그 차이였고 네. KTV였는데 중요한 건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때 밖에서 기자들이 뭐 하냐고 문 열라고 KTV 니네 뭐 하는 거야 뭐 이러고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알려졌을까? 와, 이 기자실 카르텔이라는 게 네.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이를테면 이상호 기자든 뭐 장윤성 기자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적어도 KTV 관계자들은 네. 알고 있었다. 네. 내란이 이제 곧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네. 언제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참석자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예. 국무회의 하기 전에 이미 예. 대통령이란 작자가 계엄 포고문을 읽어 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가짜죠. 다 엉망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계엄을 좀 더 일찍 했으면 또는 좀 더 늦게 했으면 뭐 시간대에 따라서 또 당일날 국회의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악당 같은 자들이 정말 정교하게 움직였구나. 네. 정말 나름대로 머리를 쓰면서 움직였구나. 하나하나의 순간에 다 위기 상황이었구나. 네. 경찰이 좀 더 일찍 와가지고 좀 더 경력을 더 많이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봉쇄 물론 했습니다만 경찰 봉쇄 전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많았잖아요. 아니 근데 네. 저기 한 증인이 있어요. 네네.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그 증인이 그날 그러니까 12월 3일 저녁에 어떤 분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식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이 쫙 깔려 있었대요. 네네. 그렇다면 그들도
10시 반 전에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침이 와가지고 뭐 이를테면 그게 8시든 또는 7시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9시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9시 전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죠. 그러면 그 명령이 어떻게 갔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선까지 알고 있었냐. 지금 경찰에서는 2명,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과 본청장 조지호 2명만이 지금 구속되고 뭐 하나는 뭐 보소로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 계엄 상황이 공유됐고 실제로 경력을 움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움직였으면 이거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것도 수사로 밝혀내야죠. 그러니까 아주 음흉하게 그날 밤에 움직였다. 그런데 하늘이 돋고 정말 광주의 영령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어떤 정말 좋은 기운으로 우리가 운 좋게 하나하나를 돌파했던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그 유튜브 생중계도 아주 주요했고 많은 시민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현장에 와줬고 국회의원들도 빠른 속도로 모였고 뭐 이게 하나라도 어긋났으면 추경호 등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 방해 공작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숫자를 늘려나갔고 우원식 의장도 숫자가 좀 됐는데도 아니야 좀 더 이게 불안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애달파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정말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 천만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이는 뭐 이렇게 허술하게 내란을 획책했을까? 나름대로는 정교했던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단히 정교한 준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를 그 용인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칼이면 다 제압된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인가 봐요. 방송사랑 뭐 이런데 언론사들 단전단수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언론 통제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단전단수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신문 못 만들고 방송을 끄겠다 이런 건데. 그렇죠. 인터넷 안 나가게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얼마나 착각이냐면은 방송국이 정전되면은 방송이 다 중단되는 줄 아는데 자체 발전기가 있죠. 그렇죠. 발전기가 있어요. 지상파 방송들은 다 그걸 구축하게 돼 있고 그 지방 방송도 다 그렇게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법으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린다고 물론 단수가 되면은 좀 불편하긴 하겠죠. 근데 단수되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장악하려고 했던 방송사들 중에 MBC 정도는 이미 그 물 저장 탱크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여러 시간 동안에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정교했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망상이잖아요. 망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독재자든 간에 다 뭐 천년 만년 살 거라고 그러고 그 독재자들은 대중에게 자기 보고 만세라고 저 소리치라고 요구하잖아요. 어떻게 지가 만년을 살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글쎄.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바탕에 망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망상 위에서 정교하게 움직여봤자 그 정교한 움직임이라는 게 다 엉터리였던 거죠. 그러나 나름대로는 꽤 오랫동안 이를테면 그 계엄에 동원됐던 특전사 부사관들을 자기 친위 부대로 만들려고 골프를 같이 치러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대목이 군 골프장 뭐 골프 치는데 10,000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 군 골프장만 하더라도 고급 장교 위주로 되어 있지 부사관들은 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눈치도 배고 그다음에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원사여도 소위 밑에잖아요. 계급으로는 부사관이니까 사관보다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이제 푸대접 받는 대표적인 분들이 부사관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직접 불러다가 골프까지 치고 막 이랬으면 상당히 정교하게 부사관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총질을 할 사람들은 부사관들이니까 김영원 현이가 코치를 했겠지만 정교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탕에 망상이 있어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아이고 참.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이고요. 반드시 응징을 해서 두 번 다시 윤석열처럼 하면은 저 꼴이 된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사면복권 터무니없는 소리고 그럼요. 감옥에서 시신이 돼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정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를 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가 판쳤던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광훈 이런 자들이 판치는 그런 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도 예전에 전광훈이 깔아줬던 판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잡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뭐 회개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판을 흔드는 건데 그래도 말은 옳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뭐 의도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잔돈푼이라도 챙길 수 있으니까. 아까 김정대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자꾸 그 보수 개신교 입장에서 군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교세는 정체돼 있고 성장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군대 가서라도 어떻게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믿게끔 만드는 네네. 뭐 좋은 어떤 도전이다. 신천지 같은 데도 보니까 완전 군대더라고요. 그럼요. 차렷 경례 뭐 하고 뭐 다 그러더라고요. 거수 경례하고 웃기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상한 그 잘못된 군대 문화들에 기반하고 있고 그래야 교주를 위해서 더 충성할 수 있는 거라고 사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맞아 떨어지는 건데 저는 이게 일탈이지 이게 보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군이 보수라는 건 만약 군이 보수와 가깝다고 한다면 또는 경찰이 보수와 가깝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우리 보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관된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수라는 거죠. 지킬 걸 지킨다는 측면에서 보수라는 거지 어떤 행태 어떤 장면이 보수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줄로 쫙 서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그 힘센 사람에게 다 같이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이 보수가 아니라 근데 외롭게 있더라도 지켜야 될 가치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진짜 보수거든요. 그렇죠. 그게 참 보수인데 그게 오염돼 가지고 양태로 뭐 한 사람만 저 위에 있고 이만희만 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전광훈이 저 위에 있고 밑에는 뭐야 머리 박아 대가리 박아 하면 막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대중 앞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 그게 보수입니까? 남편인데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수입니까? 그 보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보수인가 봐요. 그런 걸 보수라고 부르나 봐요. 그건 전혀 엉뚱한 거고 국민의힘 같은 공당이 보수도 아닌 정말 사입이란 말 말고 다르게 붙일 수 없는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 집단, 극단 집단하고 같이 노는데 뭐 놀고 싶으면 놀라고 그러는 거죠. 홍준표의 경고대로 다 같이 망하는 방법밖에 남은 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요. 그 지금 국민의힘이 그 신천지 통일교까지 개입을 했는데 극우 개신교하고 같이 노는 거는 도리어 건전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흥미로운 건요. 전광훈이 김장환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하나의 별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전한길도 싫어하고. 네, 그런데 소년보도 싫어하고. 아니, 그러면 밤에 보면 별이 많잖아요. 그게 우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의 태양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빛나는 존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 서로 공격하고 맨날 싸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치한 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김장환 목사라는 분 보면은 원로 종교인의 탐욕이 얼마나 무섭고 지나친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송하고 영향력도 좀 가지면 그 정도로 좀 만족하시면서 정말 사회 그늘진 곳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만 돌아다니면은 이런 곳을 챙겨야 좋겠어요.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얼굴에 그늘이 진 장군님들만 챙기시고 이러시니까 이제 문제인데 진짜 원로다운 모습 그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데 원로의 어르신의 직관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런 폭염 상황에서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군지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겨울엔 얼어 죽어요. 그리고 뭐 안전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더운 건 말할 김장환 것도 목사 없고. 같은 분이 자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선교하지 말고 정말 뭐 시원한 보냉 뭐라도 좀 뭐 선풍기라도 몇 대 선물하거나 이러면서 사회적 메시지를 우리가 이런 분들도 기억해야 된다.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일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야죠. 사실은 매일 해야 되지만. 근데 평생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지 입속만 차리잖아요. 이게 무슨 목회자입니까? 이 목회자를 따라서 양들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그래놓고는 자기가 한미 관세 협상 뭐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특검이 들어오는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도와줘요? 뭘 도와줘요? 누구 목사님이 미국 통일하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부족 국가가 됐어요. 그 김장원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냥 노인네 헛소리 하는 건데 그 좋아요. 그런 소리야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네. 자기가 행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책임져야 하고요. 그럼요. 예. 지금이라도 목회자로 사는 길은 정말 그늘진 곳을 살피는 그래서 정부도 잘 못 살필 때가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근무하고 계시지만 일선에 계시지만 그래도 잘 안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네. 뭐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데 뭘 봤는데 여전히 40만 가구는 지하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가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마음속에 신앙심이 절로 싹 트죠. 저런 분 따라가고 싶죠. 네. 근데 개신교 특히 보수 개신교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마음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지? 사랑의 실천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 은행 잔고만 사랑하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참. 그 전공의 파업 네.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은 물론 윤석열이가 드수셔가지고 전공의 파업이 발생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전공의에게 우리 사회가 백기를 든 거 아닌가 이러면서 좀 씁쓸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이죠. 네, 씁쓸하죠. 그러나 일단 정상화, 일단 봉합하는 건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어지럽힌 거를 치우는 과정이에요 지금. 일단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또 무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건 뭐 특혜가 아니라 정상화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의대 정원 문제는 뭐 2,000명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500이나 1,000을 증원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냐 하는 문제는 저는 충분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대통령이 2,000이라는 숫자에 꽂혀가지고 밀어붙여서 생긴 문제잖아요. 네. 당시에 전공의들도 사실 어느 정도의 증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특히 우리가 건강보험 체제 같은 거 잘 구축을 해놨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병원에 갈 필요가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네. 의료 공백 없는 제대로 된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또 저렴하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숙고해야 되고 저는 뭐 곧바로 길지 않은 멀지 않은 미래에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 수기 과정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사자들 다 들어와서 논의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100, 200, 300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10년 후에는 뭐 1,000명 뭐 또는 1,200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차 늘려가는 방식 뭐 또는 뭐 한꺼번에 200씩 늘려가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의사가 더 필요한 건 사실이고 또 의료 사각지대가 너무 많으니까 네. 공공에 있어서 의료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와 함께 의료개혁 전반을 다시 논의해야죠. 그러나 오래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연내 종교를 목표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중보건인 너무 모자라잖아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돈도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구상도 있어요. 저는 뭡니까? 국가 돌봄병원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이 9개고 네. 이런 노동부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국가보훈부도 가지고 있어요. 보훈병원이 6개예요, 종합병원이. 그 보훈병원이 있으니까. 네, 네. 인천에 또 6번째 병원이 생기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군병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경찰병원도 있어요. 네. 경찰병원도 종합병원입니다. 근데 이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통합 시스템인 거예요. 그다음에 국립대학 병원들이 있어요. 서울의대병원이 있고 뭐 부산대 뭐 쭉 전남대 뭐 경북대 여기도 다 지역 거점 병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합형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도소 병원도 있고 그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 병원의 병원장이 된다라는 건 정말 명예로운 자리고 근사한 자리잖아요. 누구나 해보고 싶잖아요. 네. 이런 데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옛날식으로 하면 소록도 가서 나오는 나환우들하고 네. 한 10년 살다 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그렇죠. 시스템 안에서. 예. 그러니까 공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그게 평가가 많이 돼가지고 더 명예로운 자리, 더 책임 있는 자리에 보내게 하는 거예요.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진료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국가보험부 산하에 있는 보험공단에 있는 보험병원에서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그냥 병원에 이제 위탁해가지고 지정병원 시스템으로 그렇죠. 해요. 그게 아니라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경찰병원 하나 따로 놓지 말고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병원은 예를 들어 옛날에 저 데모 막다가 들어가는 전경들을 많이 치료해줬어요. 그래서 네. 정형외과를 잘한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실제로는 뭔지 모르지만. 그럼 어떤 다리가 주로 부러진 사람들 많이 온다.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도 없고요. 경찰관 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병원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쓸모가 있지? 그리고 하나 가지고 뭐 의대 베이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성도 안 되고 뭐 이러는데 그냥 어떤 섬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게 국가 영역 아닙니까? 그래 네. 통합형으로 운영하게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인사교류도 하고 경찰병원은 외과가 강하다. 그다음에 뭐 보험병원은 뭐가 강하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동 증언이 가능하도록 그렇죠. 의료계에서 반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 영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서울대병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병원인데요. 예. 분당에도 있고 그렇죠. 국립암센터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합형으로 하고 서울시 의료원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다음에 지역에 가면 성남의료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공의료원 많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럼 공공 영역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양질의 서비스 네.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고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게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사형 의료 시스템은 그냥 돈 버는 거예요. 뭐 성형을 해야 된다. 물론 그렇지. 이것도 필수 성형 말고 좀 예뻐지는 사람 미용 성형 같은 경우 거기서 하셔라.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정말 의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들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별도 되고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서서 상상하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은 말하자면 판검사고 그 나머지 민간병원은 변호사 같은 아니, 그래서 저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걸 신문에 칼럼도 썼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이낙연 총리가 예. 신문 칼럼 봤대요. 예. 그래서 검토해 예. 하고 말았대요. 그 친낙계 인사시네? 아니 하고 말았다고요. 검토해 하고 말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다 들어와가지고 실무자 한 명씩 보내봐. 의료 문제에서 한번 우리가 해답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재명, 김민석 라인에서 그걸 잘 해낼 거라고 기대가 있어요. 예전에 그 기억납니다. CF에서 배우가 아마 무슨 섬에다가 큰 병원을 지은 네네. 그걸 보면서 제가 대우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백령도에 좀 있었는데 네. 백령도는 의료 사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군병원밖에 없고. 예. 근데 그때 이제 천주교에서 병원을 하나 세웠어요. 천주교에서. 네, 근데 그 신부님이 뭐 하여튼 신부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예. 병원 운영을 못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외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미국인 신부였는데 그래서 그걸 적십자사에서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하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잘 돌아갔어요. 70년대 뭐 이럴 때 얘기인데 그러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길병원이란 데가 그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형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령도는 또다시 의료 사각지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편찮으신 분들은 배 타고 뭐 예전처럼 12시간은 아니지만 4시간, 5시간씩 배 타고 연안부두로 들어와서 인천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천 백령도도 그러니까, 인천시에 그렇죠. 인천광역시죠. 그러니까 1970년대보다 지금부터 50년 전이잖아요. 50년
전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아이고, 그러네. 그럼 적십자가 뭐 합니까? 적십자 그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적십자 회비도 받잖아요. 예. 준조세처럼 혈액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적십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십자 병원이든 뭐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백령도 같은 오지에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래야 인구가 유지됩니다. 지역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아니 대구 사람도 KTX 타고 서울 올라가지고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을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네. 암에 걸려도 암이라고 바로 말씀 안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한 박자 쉬고 얘기한다. 예. 네. 왜냐하면 얘기하는 순간 바로 짐 싸들고 서울 올라가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다 같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예. 불신도 많고 예. 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돌봄 병원이에요. 이름이 그대로. 국가 돌봄 병원이 백령도에도 있고 대구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서울대 병원 수준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죠. 그렇지. 가죠. 알겠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 이대로 못하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 의사 집단에서 반대하나요? 반대를 좀 하지만 하기도 어려운 게요. 칸막이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반대 못할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공공이 더 많은 지분을 갖겠다, 더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하는 만큼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마 병원만 곳곳에 많이 생겨도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네. 사실 병원이 없어가지고 난 지역에서 못 산다, 전원주택 못 산다, 아무리 의리하게 지어도 난 못 간다. 이런 분들 군병원들 있잖아요. 예. 군병원, 양평병원, 뭐 국립 양주병원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는 뭐가 좋으냐면요. 대지가 좋아요. 부동산이 아니 평수가 넓어요. 네. 최고 2층 건물밖에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옛날 양평이 아니고 옛날 양주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부지가 좋으니까 네. 그런데 제대로 된 병원이 들어가고 이러면 경기 북부권에서는 정말 신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 예. 네. 자, 그런 세상을 또 꿈꿔봤습니다. 오늘 오창희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후 3시에 박시동 소장, 권민정 아나운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